여기 두 명의 40대 가장이 있습니다. 김대리와 박 과장. 두 사람은 10년 전 똑같은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같은 부서에 입사했습니다. 김대리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점심은 도시락 싸서 다니죠. 월급 날이면 무조건 70%를 뚝 떼서 은행 적금에 넣습니다. 김대리의 신조는 이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빚지면 패가 망신한다. 반면 박 과장은 좀 달랐습니다. 적금은커녕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투자를 하고 주말이면 임장을 다닙니다. 김대리가 볼 땐 저러다 망하지 싶을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2026년 1월 두 사람의 운명은 잔인할 정도로 갈렸습니다. 김대리의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죠. 하지만 그 돈은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고 서울 아파트는커녕 경기도 외곽 빌라를 사기에도 벅찹니다. 반면 박 과장은 순자산 10억 원, 부채를 빼고도 7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김대리는 밤마다 소주를 마시며 한탄합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는 벼락거지가 됐나? 여러분, 김대리의 말이 맞을까요?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자본주의는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김대리가 그 게임의 룰을 몰랐을 뿐입니다. 김대리는 돈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믿었고 박 과장은 돈은 가치가 녹아내리는 얼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실한 김대리가 왜 필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박 과장 같은 부자들은 돈이 쓰레기가 되는 시기에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지, 그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뼈 때리는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이유,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세 가지 착각입니다. 첫 번째 착각, 현금이 안전자산이다. 김대리는 통장에 찍힌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화폐 환상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걸 못 보는 병이죠.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요? 불과 5년 전, 2021년에 환율이 1,080원이었습니다. 그때 2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면 약 18,500달러였습니다. 지금 2026년 환율이 1,470원이라고 칩시다. 2천만 원은 얼마일까요? 약 13,600달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는 사이에 내 자산의 가치가 글로벌 기준으로 27%나 증발해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연봉 5% 올렸는데 내 돈의 가치는 27%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런닝머신 위에서 죽어라 뛰는데 런닝머신 바닥이 뒤로 더 빨리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안전한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값으로 보면 더 처참합니다. 5년 전 송금 한 돈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지금은 반 돈도 못 삽니다. 부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통장에 현금을 5천만 원 이상 절대 두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돈이 썩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두 번째 착각. 부모님 말씀은 진리다. 아들아, 주식은 도박이다. 빚지면 큰일 난다.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라. 우리 부모님 세대 1970, 80년대에는 그게 진리였습니다. 왜냐? 그때는 은행 재형저축 금리가 연 2, 30%였으니까요. 100만 원 넣으면 1년 뒤에 130만 원을 줬습니다. 강남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보다 은행 이자가 더 셌던 유일한 시절입니다. 그때는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예금 금리 3%. 그런데 짜장면값, 버스비, 집값 오르는 물가 상승률은 4%, 5%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는 순간 내 구매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은행은 이제 금고가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룰이 바뀌었는데 40년 전 낡은 지도를 들고 길을 찾으려니 김대리는 평생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착각, 캔틸런 효과를 모른다.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꿀을 식탁 위에 쏟아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꿀을 붓는 지점, 즉 중앙은행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꿀을 잔뜩 가져갑니다. 그게 누구냐? 시중은행, 대기업, 그리고 신용 좋은 자산가들입니다.
부자들은 정부가 푼 돈을 가장 먼저 받아서 2, 3%의 싼 금리로 빌립니다. 그 돈으로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인 아파트와 주식을 싹쓸이합니다.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죠. 그 돈이 꿀처럼 천천히 흘러서 식탁 가장자리, 즉 서민인 김대리에게 도착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미 1년, 2년이 지난 뒤입니다. 김대리에게는 월급이 찔끔 오른 형태로 도착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짜장면값, 집값이 다 2배로 오르고 난 뒤입니다. 게다가 서민들은 돈을 빌리려 해도 신용이 낮아서 18% 고금리를 내야 합니다. 돈을 먼저 만지는 사람은 싼 이자로 자산을 불리고 나중에 만지는 사람은 폭등한 물가를 온몸으로 떠안는 현상. 이게 바로 캔틀런 효과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의 자산을 불려주는 아주 잔인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 과장은 도대체 뭘 알았길래 이 잔인한 게임에서 승리했을까요? 그에게는 김대리에게 없는 명확한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원화를 믿지 않는다. 박 과장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그는 원화를 쓰레기 취급합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는 원화를 보관 수단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교환 수단으로만 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는 기계적으로 자산을 나눕니다. 30%는 즉시 달러 예금이나 금, 비트코인으로 바꿉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질 때 나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40%는 우량 주식이나 부동산 대출 원금을 갚는 데 씁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타고 올라갈 배입니다. 나머지 30%만 원화로 들고 생활비로 씁니다. 1998년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떼돈을 번 사람들, 다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1,500원 갈 때 달러 보유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산이 40% 늘어납니다. 반대로 원화만 준 사람은 40% 가난해지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통화 분산의 힘입니다. 두 번째 원칙, 위기를 박앤세일로 해석한다. 코스피가 폭락하고 뉴스가 온통 경제 위기다, 망했다로 도배될 때 김대리의 심장은 콩닥거립니다. 무서워서 주식을 바닥에서 다 팔고 예금으로 도망가죠. 하지만 박 과장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하죠. 오, 드디어 백화점 박앤세일 기간이네. 부자들은 위기를 부의 추월차선으로 봅니다. 평소에는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자산 가격이 헐값이 됩니다. 공룡이 멸종할 때 포유류가 세상을 지배했듯이 98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 지각 변동은 부의 주인이 바뀌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해외여행 못 가네 라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출 기업 실적 좋아지겠네, 주식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유연함. 이것이 부자의 뇌구조입니다. 세 번째 원칙, 데드라인을 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금리 언젠가 내려가겠지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베이비 부머 은퇴가 끝나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1968년생에서 74년생 950만 명이 현역에 있습니다. 74년생이 은퇴하는 시점이 대략 3년에서 5년 뒤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가 은퇴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월급이 끊기니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빼서 생활비로 쓰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은행에 돈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은행은 돈을 구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오릅니다. 즉, 우리가 지난 10년간 누렸던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구조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박 과장은 이 3년의 골든타임을 압니다. 지금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자산을 살 수 있는 우리 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지금 금리도 비싸 라고 망설이지만 부자는 3년 뒤엔 동구경도 못해, 지금 막차 타야 돼 라며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자, 원리는 알았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돈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당장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맞춤형 처방전을 드립니다. 메모할 준비하세요. 20, 30대 직장인 공격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시간입니다. 20년 복리의 마법을 믿으십시오.
원화는 비상금 500만 원만 남기고 다 태우세요. 월급의 40%는 무조건 S&P 500 ETF나 미국 빅테크 주식을 적립식으로 사십시오. 커피값, 택시비 아껴서 애플 주식 사라는 말이 그냥 꼰대 소리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감당 가능한 선, 연봉의 1배에서 2배까지는 대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 시대에 빚은 자산을 키우는 부스터입니다. 4, 50대 가장 균형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전 마지막 10년 승부를 봐야 합니다. 원화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달러 30%와 금 10%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이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안전벨트입니다. 나머지 자산은 반반 나누세요. 50%는 배당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50%는 성장주에 투자해서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노후 준비와 자산 증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60대 이상 은퇴자, 방어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달러 40%,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튈 때 내 구매력을 지켜줍니다. 금 20%, 전쟁이 나든 경제가 망하든 금값은 오릅니다. 나머지 40%는 고배당주나 채권으로 매달 월세 받듯이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원금을 까먹는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원화만 꼭 쥐고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자 되는 사람은 원화를 버리고 자산으로 갈아타고 다가올 3년의 대격변을 기회로 삼습니다. 98년 IMF 때도 누군가는 부자가 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누군가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2026년 1월 다시 한번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돈을 풀기 시작했고 한국의 베이비부머 은퇴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마지막 기차에 올라탈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십니까? 아니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잠든 금융 감각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ETF를 사야 하는지, 환전은 언제 해야 가장 유리한지 아주 디테일한 실전 매뉴얼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 사는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